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와 함께하는 시사 톡톡입니다. 춘내의 불사춘입니다. 봄은 왔지만 봄이 아닙니다. 예년에 비해서 2주 먼저 벚꽃이 개화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 한가로이 봄꽃을 구경할 겨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칭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인데요. 수개월째 계속되는 사상 최대의 기록적인 무역수지 적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해외 순방할 때마다 또 무슨 사고를 치고 오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제 팔다 이제 나라의 자존심까지 팔았고요. 또 4월 지금 미국 방문 그리고 5월 달 G7, G8 회담을 앞두고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또 어떤 걸로 저희 국민들을 또 충격에 휩싸이게 할지 참 잠 못 드는 밤의 연속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이런 가운데서 저희에게 봄 소식을 전해 줄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윤미향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윤미향 의원님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그 가장 좋아하는 그 꽃이 제가 알기로 인동초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인동초 같은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20대 때부터 위안부 할머니들과 그 청춘을 다 바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뜻하지 않게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하셔서 좀 더 큰일을 하셔야 될 때 외려 극우 세력과 검찰이 결국 윤미향 죽이기에 나서서 정말 지난 2, 3년 혹독한 또 다른 겨울을 맞이했습니다만 결국은 또 그 겨울도 또 잘 견뎌내시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새로운 또 희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윤미향 의원은 인동초라고 저희가 불러도 뭐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윤 의원님과 함께 오늘 또 우리 임영재 민들레 대표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뭐 각 언론을 도배했었던 소식부터 한번 같이 다뤄보죠. 아까 윤 의원님하고 여기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도대체 요즘은 뭐 이슈를 넘는 것 같다. 뭐 하나가 터지면 뭐 제대로 집중하기가 어려울 만큼 계속 충격의 연속인데, 드디어 또 김성환 안보실장이 좀 경질이 됐고 이 경질을 둘러싸고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민들레에서도 오늘 이걸 주요 소식으로 다뤘죠. 네, 당연히 이 소식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게 이제 경질의 이유, 또 어떤 배경, 그리고 또 과정,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의문투성이고 의혹투성이죠. 특히나 지금 외교안보실장이면은 이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다른 관련 장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야말로 중요 요직 중에 요직인데 그런 최고의 중책을 수행하는 외교안보실장이 경질되는 과정에서 정말 믿기 힘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어떻게 개입을 했다라든가. 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도 정말 충격적이고 또 지금 또 다른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른바 강경론과 초강경론파 사이의 어떤 갈등에서 비둘기파와 매파가 아니고 그렇죠. 강경론과 초강경. 그렇죠. 강경 대 강경이 아니고 강경도 온건이 아니고 강경이냐 초강경이냐 그 싸움에서 단 한마디의 어떤 이의 제기도 허용하지 않는, 용납이 안 된다. 바로 그런 초강경 일색으로 앞으로 외교 안보 라인을 꾸리려고 하는 것이 이번에 이 경질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쪽의 설명을 들어도 그건 좀 황당한 것이고 다른 편의 그런 설명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 또한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는 것인가.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요즘 이런 외교 사태를 좀 보면 이 정부의
외교 철학 네. 또 외교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음. 그것이 실종되었다. 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번에 이 안보실장 경질에도 그대로 드러낸 게 아닌가. 예를 들면 대미 외교의 주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잖아. 이 사태를 보면 그렇죠. 갑자기 주미 대사를 불러서는 안보실장을 시키고 그것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찰나에 네네. 갑자기 시키고 그러면 준비되지 않은 안보실장이 또 어떤 안보 정책을 세울 수 있을지 또 주미 대사의 공백 자리는 또 어떤 방식으로 네. 임용했는지 그냥 차관을 그쪽에 갖다가 이렇게 붙인 것 마냥 그냥 이 뒤에 누군가가 자기 마음대로 외교도 하고 있구나 안보도 세우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또 평화가 안보가 정말 위험한 사람들에게 맡겨져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지 하는 물음표. 네. 특히 지금 사태가 이제 다음 달이죠. 미국 방문을 앞두고 네. 지금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 지금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 뭐 지상 과제로 얘기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한미 동맹의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이렇게 갑자기 바꿨단 말이에요. 네. 줄줄이 또 이렇게 인사 공백을 초래하면서 스스로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한미 동맹을 스스로 반하는 그런 행태들인 것이고요. 좀 전에 윤 의원님은 이 정부의 외교 철학이 있는가 실종되었다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실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던 것이 없어진 거잖아요. 사실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죠. 네, 그렇네요. 애초부터 부재했던 것이 네. 이렇게까지 부재하는가, 네. 이렇게 송두리째 철두철명이 없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해 준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김성한 이제 외교 이 안보실장의 경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서부터 이제 외교 안보에 대한 거의 그 멘토, 과외 교사로 네. 불리웠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번에 경질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 우리가 철학까지는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윤석열이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견제해 왔었던 그리고 그 정책을 좀 주도해 왔었던 김성환의 경질은 확실히 그 뭔가 윤석열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 이제 뭐 좀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아주 사소한 비판이나 이런 것도 이제 허용하지 않는 그리고 결국은 요즘 뭐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는 거는 김성환과 그다음에 이 김태효 안보 1차장하고의 네. 이제 불화설을 지금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거의 이제 김태효 안보 그 1차장이 사실상 그 외교 안보 라인을 이제 뭐 주무르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만. 네. 네. 어제 들은 얘기인데요. 지금 바로 얘기하신 김태효 씨 네.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좀 김태효 씨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기자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저 사람은 한국에 가려고 아닌 것 같다. 네. 일본의 어떤 강요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성환 씨와 김태효 씨 글쎄요, 두 사람 간에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은 그럼에도 그야말로 99.9%가 아닌 100% 순도의 친일의 생각을 가진 사람을 그런 사람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이번에 그런 갈등에서 승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김태효 안보 1차장은 이미 이제 이명박 그 정부 시절 때부터 그 지소미아 그 협정 에서 시작해서 뭐 본인의 또 논문에서 또 유사시 그 자위대회 그 한반도 그 상륙이 허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그렇죠. 해왔던. 그래서 네. 사실은 김태효 이름이 대두될 때부터 네. 굉장히 그 국민들의 우려가 컸고 무엇보다도 일제 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 핵심이 되면 앞으로 일제 그 과거사 피해 문제라든가 또 지금까지 계속 싸워왔던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목소리들이 높았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그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논평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철학조차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저게 정말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어떤 한 특정인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것이었을까? 이게 사건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충격을 가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런 사건들의 이 맥락 속에 그냥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뭔가 누군가의 어떤 마음대로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갈수록 더 든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김태효일지 아니면 그 김태효 뒤에 있는 사람일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어쨌든 이번에 그 안보실장 경질 미스테리는 그 김성환과 그다음에 그 김태효 이제 두 사람의 뭐 갈등설도 있지만 이제 조금 더 뒤를 좀 배우를 좀 더듬어 올라가다 보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김성환은 윤석열의 이제 그 50년 지기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50년 지기 친구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윤석열 라인인데 그렇죠. 청와대에 보면 공공연하게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또 김건희 씨가 또 네. 총애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김태효 1차장은 김건희 라인이고 이 김성환은 이제 윤석열 라인인데 결국 이 김건희 라인에 의해서 윤석열 라인이 사실은 이제 밀려나는 아주 상징적인 저는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씁쓸합니다. 정말. 네, 참담하고.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그 관저의 안주인뿐만 아니고 그 대통령실에 자기의 집무실 자체를 마련해 놓을 때부터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사실상의 그 상황 역할을 김건희 씨가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었었는데 이제 그런 우려가 단순한 우려가 아니고 좀 현실로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다음 주에는 그랬는데 이 김태효 1차장과 관련해서는 이게 외교 안보 라인뿐만 아니고 이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일단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있거든요. 그동안 언론에 전혀 보도가 되지 않았는데 그걸 저희 더 탐소에서 아마 다음 주에 네. 보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김태효를 왜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해야 되는지도 거기서도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가 될 텐데 자 어쨌든 이 안보실장 경질은 단순히 외교 안보 라인 문제뿐만 아니고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 비선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이 비선은 사실상 굉장히 뭔가 그 합리적이지 않은 세력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휘둘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모든 총체적인 혼란, 이 난국들을 전부 우리 또 국민들의 그 또 피해자가 되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더 심각한 일이네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네. 그것도 더 참담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김승희 그 선임 행정관이 지금 의전 비서관 후임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죠. 제가 이거는 경향신문에서 제 마지막 특종에서 네. 언급했었던 밝혀냈던 사람인데 이 결국은 김건희 라인에 있는 사람이 결국 이 의전 비서관을 후임자로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블랙핑크 이 혼란이 그 뭔가 이 경질의 뭐 근원적인 뭐 원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촉발하는 계기는 됐을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를 대놓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그리고 김성환 경질을 확실하게 이제 그 명분을 준 사건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김태효 차장 다음 주에 저희가 아주 새로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예, 기대가 됩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인동초 힘든 시절을 이겨내시고 지금 이렇게 다시 또 씩씩하게 저희 앞에 오신 우리 윤 의원님과 관련된 사건 한번 되돌아 보지요. 윤미향 마녀 사냥 3년. 네. 그 윤 의원님을 사실 볼 때면은 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참 미안하다. 네. 그리고 또 한편 네. 뭐 고맙다. 지난 2월 초였죠. 그 재판 2월 10일이었던가요?
네. 그렇죠. 1심 결과 그날이 제 주민등록상 생일이어가지고. 생일로 네. 아주 큰 선물 받으셨네요. 네, 생일날. 네. 사실은 뭐 큰 선물이라고 하면 안 되고 사실 그렇죠. 완벽하게 당연한. 무죄가 선고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사필 규정이 일부가 실현된 거죠. 이제 그때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저희 민들레에서 이 재판 결과가 의미하는 바, 또 재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나아가서 지난 3년간 저는 이제 이거를 윤미향 마녀 사냥 3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지난 3년간의 윤미향이라고 하는 인간에 대해서, 윤미향이라는 이런 사회 운동가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이런 고초를 겪게 했는가를, 그리고 누가 과연 거기에 그 가세했는가를 조목조목 짚어볼 것인데요. 우리 전지훈 씨라고 하는 사회운동가가 아주 이 정의연대 또 윤미향 의원님에 대해서 아주 그 안타까운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쭉 정리를 한 건데,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은 이거는 이제 크게 봐서 두 개의 주체 같아요. 먼저 수구 보수 언론과 검찰이 하나 이제 한 편이 되고, 또 한 편이 참 우리에게 뼈아픈데, 이른바 같은 수구 보수 언론 또 그런 세력에 좀 맞서서 뭔가 여기에 대해 제대로 된 얘기를 좀 전달해 줘야 되는 이른바 진보 진영, 거기는 이른바 이제 진보 언론도 있고요, 진보 단체도 있고,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서 보수와 진보가 총동원돼서 행해진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 참 이것이 더욱더 뼈아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보수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죠. 하지만 최소한 이른바 글쎄요, 그걸 이제 진보라고 하든 또는 어떤 상식적인 세력이라고 하든 뭐 양식을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든 간에 좀 그런 어떤 자기 반성이 좀 더 철저해야 되겠다 하는 점을 얘기를 한 것인데, 글쎄요, 그 같은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저로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 민들레에서 기사를 실어서 보도해주고 했던 것이 재판 그 1심 판결 이후에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 도구가 생긴 거예요. 무기가. 네. 사실은 아시겠지만 한 2년 정도 보수 언론 또 소위 진보라고 하는 진보 언론, 뭐 유튜버, 뭐 SNS,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왜 대응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냐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대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그걸 저는 이 전지훈 선생님이 이 전쟁이라고 할 수가 없. 전쟁은 쌍방이 서로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만 지금 이 윤미향 사건에서 보여주는 건 그냥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채 사냥을 당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사냥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제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그렇구나. 온갖 사방에서 화살을 쏴야 되는데 저에게는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 그게 또 100발의 화살이 돼서 저한테 돌아오고 해서 지금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뭔가 입을 닫고 있는 거구나, 오히려.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제 대응은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검찰이 기소를 했을 때도 제가 뭐라고 그때 논평을 냈냐면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해 나가겠다. 충분히 소명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걸 또 기자들이 기사를 썼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재판에 좀 나와서 기자들이 자기들이 그 의혹으로 보도를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냥 의혹으로만 보도한 게 아니었죠. 사실은. 이미 검찰의 기소인데도 불구하고 확정해서 보도를 했고 또 심지어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도 혐의로 확정을 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재판에 나온 기자들이 없었어요. 첫날 검찰이 다시 그 공소장을 쫙 한번 브리핑하는 날, 그날 와서도 전반부에 늘 검찰이 공소장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공소 사실을 재판부에 얘기를 하는데 그 검찰이 공소 사실을 이야기하고 오후가 딱 되니까 다 기자들 싹 빠져나가 버리고 실제로
제가 저희 변호사들을 통해서 무죄 입증을 하고 변론을 펼칠 때는 기자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심지어는 재판이 이제 진행되면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분들조차도 검찰의 그 공소에 대해서 오히려 탄핵할 만한 그런 진술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둘러보면 기자가 없어서 그걸 써줄 수 있는 기자들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네. 물론 일부 몇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있어서 그래도 그 진실을 재판부에서 나왔던 진실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정말 네. 소중한 감사한 그런 도구들이 또 생겼지만 이분들은 진실이 어떻게 밝혀지느냐라는 것에 관심이 없구나. 그냥 윤미향이 자기들의 보도로 인해서 또 그렇게 혐의를 유포함을 통해서 윤미향과 정연의 운동이 또 제 동료가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일만의 책임도 느끼지 않고 있구나. 아시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혹은 저는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기사 하나하나를 찾아서 네. 그걸 언론중재위원회에 뭐 제소하고 재판으로 명예훼손으로 뭐 고소 고발하고 하는 것 그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더군다나 제 사건처럼 수백 수천 건의 기사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건 대응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 2년 한 8개월 거의 3년 동안 어떤 일들을 겪었냐면은 그 보도들로 인해서 저 어디 별로 알 것 같지 않은 저 지역, 지방에 가서 뭔가 의정활동 때문에 갔다 하더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윤미향이다, 윤미향이다. 예. 저 여자가 뭐 앵벌이라고 하는 여자다. 이런 말들부터 해서 가는 곳곳마다 또 다른 사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런 상황이 맞지 않고 네. 그냥 그걸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왔죠. 저는 1심 판결에서 이제 대부분의 혐의가 이제 다 무죄로 판명이 났고 그리고 상당수 언론에서 보도한 부분들은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전지훈 그 활동가는 언론에서 얘기했던 20개 혐의 중에서 19.8개가 증발한 수사 재판 결과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 그 검찰의 그 공소를 통해서 네. 너무 끔찍하다, 무섭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보조금, 그러니까 저에게 8개가 네, 8개. 항으로 기소가 됐어요. 근데 다 돈으로 계산이 됩니다. 네. 예를 들면 박물관을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을 허위로 등록을 했고 그 허위로 등록한 걸 가지고 국가의 보조금을 뭐 예를 들면 교육사를 지원하는 예산 1년에 1,200만 원 그런 것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쭉 그걸 다 더해서 네. 금액 얼마.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윤미향이 그 보조금을 혼자 다 편취한 것처럼 네. 인식되도록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 이제 또 지방자치단체 그런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은 것 그거는 예를 들면 박물관이 뭐 기리의 인문학 프로젝트라든가 굉장히 프로젝트를 잘했다라고 상을 받은 네. 그런 사업들이었어요. 거기에도 역시 그 금액을 전체를 더해서 쭉 합계를 거의 10년 동안 합계를 더하고 세 번째 그 기소였던 기부금품법 위반도 후원 회원들에게 우리의 활동을 위해서 받은 후원 회비를 전체를 다 이건 기부금품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그 금액이 어떤 식으로 산출되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역시 매년 액수를 모아서 전체를 다 더하고 뭐 그런 방식으로 네. 이거 보면 윤미향이 어마어마하게 뭔가 그렇죠. 편취하고 착복했구나 그러니까 하는 방식으로 한 거죠. 위안부 할머니를 팔아서 이제 그 사적인 이익을 네. 취한 네. 여자.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런 그래서 그런 이제 프레임 속에서 그 언론이 마녀사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인정이 된 거는 이제 그 활동하시면서 이제 집행했던 것 중에 지금 영수증 증빙이 없는 부분들 좀 1,000몇백만 원 정도가 지금 남은 거죠. 네, 남았고요. 그것도 이제 사적으로 이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됐다기보다도 그게 어떤 곳에 쓰여져 있는지 영수증으로 지금 그게 이제 증빙이 되지 않는다. 네. 이런 이유죠, 지금. 네. 영수증으로 증빙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카드로 지출되었던 게 있지만 이것이 꼭 정대업 활동으로 사용된 것인지 증빙하기 어렵다라는 게 몇 개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수요 시위가 끝나고 할머니들과 인근 그 여름에 네. 식당에서 네. 뭐 거기 이제 삼계탕이라고 딱 나옵니다. 삼계탕 집에서 할머니들이랑 점심 식사를 했는데 그 지출된 카드 영수증이 이게 수요 시위로 혹은 할머니들과 함께 식사를 해서 사용되는 건지 증빙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NGO에서 활동 보고를 할 때 수요 시위에 대해서는 누가 주최했고 몇 명이 참석해 쭉 보고를 하지만 그게 끝나고 식사한 것까지 보고 속엔 담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증빙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또 항소심에서 그게 왜 수요 시와 인과관계를 가지고 밥을 먹었는지를 이제 증빙하는 뭐 이런 단순한 절차를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판결 난 이후에도 보수 언론 매체들은 여전히 저를 공격하는 또 그 보수 정치인들도 그런 방송들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뭐 애견 카페, 뭐 애견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걸 보면 제가 데리고 있는 애견의 뭔가를 사용한 것 같이 이렇게 호도를 했잖아요. 근데 저희 정대협은 기본적으로 인권과 평화, 생명 보호 이런 활동에는 연대도 하고 또 저희가 때로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예산도 지출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뭔가 내규라 그럴까요? 아니면 그동안의 그런 흐름이라 그럴까요? 네. 그게 있는데 어느 날 그 저희 박물관으로 그 길 잃은 강아지가 한 명이 들어와서 한 마리가 들어와서 딱 저희 사무실로 들어서 제 책상 밑에 딱 이 친구가 들어 누운 거예요. 네. 근데 굉장히 지저분하고 하지만 집안에서 키워졌다는 게 목줄이라든가 이런 걸로 있어서 저희가 동물보호단체 또 다 이 내규대로 네.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사무실에 길 잃은 강아지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더니 구청에 신고도 하고 사진을 찍어서 동네 주인을 찾는다는 광고도 하고 하라. 그래서 구청에 저희가 신고를 했더니 일주일 동안 주인을 찾다가 안 찾으면 이 친구를 안락사하는 안락사시키죠. 거예요. 저게 그 우리 활동가들의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우리가 일단 보호하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주인을 찾아주자라고 이제 결정을 했고 그 친구 이제 보호하니까 제가 집으로 데리고 갔다가 오고 했는데 우선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이 친구가 병이 있는가 없는가. 그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검사를 해야 됐어요. 기생충 뭐 검사 주사도 주고 그 비용. 그 다음에 주말이 되니까 이제 저도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아서 그걸 동네 그 저희 사무실이 마포에 있으니까 다행히 마포에 그 애견을 주말 동안 돌봐주는 그런 카페가 있어서 거기에 그 친구를 맡겼거든요. 그 이제 명확하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사업은 아니었지만 정대협이라는 단체를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지출할 수 있는 경비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지출을 했는데 그 비용은 꼭 정대협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그게 지금 대대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예. 애견을 위해서 뭐 그게 돈도 지출했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뭐 실정법으로 뭐 적용을 했을 때 뭐 법 위반일지는 모르겠으나 보편적인 인권 운동을 하는 시민 단체에서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 들어오는 한 생명을 네. 지키기 위한 그렇죠. 그런 비용인데 더군다나 그게 뭐 저희가 그 아시겠지만 예산을 정할 때 사업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비가 있어서 사무실 운영하고 경상 운영비가 따로 있어서 그게 이제 충분히 내부에서 동의가 되고 결정이 되면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는데 그런 것까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유죄로 한 것은 뭐 나름 이심 가서 네네. 충분히 소명하라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는데 네. 이제 또 그 틈새를 보수 언론들이 또 공격을 하는 그렇군요. 거죠. 애견 카페, 애견 네. 미용 네. 얘기는 이제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어쨌든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 우리가 이제 이 3년 전에 윤미향 그 죽이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보수 언론과 그 검찰 정권 그리고 일본의 극우 세력들에 의한 이 윤석열 정권, 이 검찰 독재 정권의 굴욕 외교에 대한 사실상의 예고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들은 상당히 예전서부터 치밀하게 조직 전략을 가지고 윤미향 의원 죽이기에 나섰던 것 같은데 그런 반면에 그 반대쪽에서 그러한 극우 보수 세력들의 전략을 정확하게 관철하고 항상 함께 맞서서 싸워야 될 이 한겨레나 경향 그리고 민주당, 정의당 등은 이 보수 언론이 짜낸 프레임 속에서 너무 무기력한 모습들을 보였던 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아쉬움이 크죠.
가장 가슴이 좀 아팠죠. 그러니까 30년 운동할 때 왜 보수 우익의 공격이 없었겠습니까? 그건 늘 제가 어깨에 달고 사는 거였고 일본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일본 공안이 있고 한국 공안이 있어요. 그걸 보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에 대한 뭐랄까 협박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너 보고 있어, 지켜보고 있어. 그러니까 일본에 와서도 너 잘해 이런 방식으로 특히 어쨌든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돼 있다 보니까 일본에 가면 나는 조총련이다, 나는 뭐 아니다 이렇게 이마에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을 가서 일본의 시민들과 연대를 하다 보면 다양한 민족과 함께 연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오는 필리핀 사람들과도 연대하게 되고 등등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공안들의 그 감시는 저에게 어떤 스스로 내가 여기 가서 조심해야 되겠다. 만날 사람도 제 안에서 스스로 통제를 하게 되고요. 이런 그 무언의 압박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당연히 제가 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한국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또 일본이 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군사 대국화라든가 또 일본이 하고 있는 역사 왜곡의 그런 방침에 제 활동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공격이다. 그럴 때 오히려 저는 투지가 더 높아지죠. 더 열심히 해야지. 조심해서 해야지 하는데 진보 쪽에서의 어떤 공격이라 그럴까요? 정말 저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예를 들면 안성 힐링센터를 매입을 하면서 정말 대표가 마음대로 이사회라는 조직도 있고 운영위원회라는 조직도 있고 심지어는 법률위원회 또 진상규명위원회 그리고 저희는 그 회원 여성단체들의 협의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각 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대표자 회의도 있는데 정말 윤미향 혼자 그 집을 사면서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은 뒤로 착복할 수 있고 뭔가 그런 검찰이 제시하는 것처럼 그럼 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물음표가 들면서 동시에 그건 그대로 심장이 박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그 이제 그 생전에 그 기록들을 보면은 뭐 조중동의 공격은 그런 대로 저희가 참아낼 수 있었는데 정말 한겨레 경향신문의 그 칼럼들, 사설들 그게 정말 자기가 참기가 너무 힘들었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아마 그 비슷한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게 너무나 와닿았고요. 사실은 이제 그런 공격을 당하면서도 저는 국회의원이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 의무를 저는 이게 어떤 하루 한시도 쉴 수 없는 그런 직책을 국민들이 부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의무를 다해야 되니까 제가 원래 국회에 와서 일하려고 했던 문제가 외통위에 들어가서 여가위에 들어가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좀 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피해자들이 다 돌아가셔도 피해자들이 더 이상 사죄하라 배상하라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제도가 우리나라 예산이 저절로 굴려가면서 그런 역사 왜곡을 막아내고 미래 세대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키고 또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여성 인권 문제로 평화 문제로 인식하게끔 만들어 나가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할 수 없었죠. 또 일본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된 자주 외교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했지만 외통위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전반기에 저에게 환경노동위원회가 부여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노동 이슈 중에는 외투 기업들에게 그 고용되었던 우리 노동자들 중에서 특히 일본에서 그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자의 세금의 혜택이라든가 또 그런 그 땅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누렸으면서 결국 마지막에 먹튀 해버리는 그래서 노동자들은 해고되어 버리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그래 내가 또 이 부분에서 할 역할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일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언론들이 심지어는 이제 진보 언론에 대한 그런 가슴 아팠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무리 좋은 그런 의정 활동을 준비를 해도 그래서 가장 제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게 진보 언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보좌진들이 뭐 열심히 기사거리 언론 보도가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서 하면 윤미향이라는 이름이 되면 기사를 다뤄지지 않는 그 이름만 쏙 빼고 기사가 쓰여지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저는 누구에게 죄책감을 갖게 됐냐면은 이 입법 보좌진 노동자들 그분들에게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 때문에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빛이 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또 제가 아무리 뭔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사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하면 오히려 거꾸로 이 지금 현재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에게 또 피해가 가는구나. 이런 죄책감들을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공격이 오히려 정말로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결국은 부엉이 바위 위에 섰던 그런 그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마지막 저에게 등을 떠미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나를, 내 운동을, 내 삶을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공격을 해대는 화살촉이 되어서 저의 입을 막고 저의 손과 발을 붙들어맸을 때 그게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심 판결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그런 검찰과 언론의 피해를 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동초와 같은 역할들 또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살아 돌아온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힘내자라는 그런 의지와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가져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이 한참 그 검찰 그리고 보수 언론이 윤미향을 상대로 한 이제 마녀사냥이 행해질 당시에 이제 한겨레나 경향이 어쩔 수 없이 그 프레임 속에 빨려들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1심 판결을 통해선 대부분의 그 언론들이 보도했었던 이런 혐의 사실들이 다 무죄로, 사실상 무죄로 그래서 결백을 드러났음에도 그러면 드러나서 이제 보수 언론은 기대할 게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제 한겨레나 경향은 지난 3년간의 그 마녀사냥에 끌려다녔던 자신들의 그 모습들을 좀 되돌아보는 좀 그런 걸 기대했었는데 1심 판결 이후에 뭐 한겨레도 그렇고 경향도 그렇고 사설이 너무 네. 좀 실망스러웠죠. 네, 똑같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윤미향 의원이 거꾸로 또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뭐 이런 네. 내용의 사설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건을 접할 때 피해자를 어떻게 대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누구고 가해자가 누군가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네. 드러나는데 계속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 특히 진보 쪽이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가 네. 더 각성하고 더 잘 살아라. 그렇죠. 이게 저에게도 주문이, 물론 저는 지금도 어떤 그 완벽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 실수가 있었던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재판 과정 내내 재판부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바쁘다라는 것도 핑계가 되지 못하다는 거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제 정대 운동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저에게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사익을 추구하려면 제가 30년 동안 그 일을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여전히 이제 저에게 요구되는 거는 너는 피해자가 아니라 너는 가해자다 하는 인식들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네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윤미향 의원님께서 우리 한겨레나 경향에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우리 이명재 에디터가 네. 민들레에 이렇게 네. 기고를 하셨어요. 네. 네. 지난 1심 재판 결과 나오고 나서 바로 네. 저렇게 한결에 대해서 한번 좀 네. 반드시 이건 좀 전해야 되겠다 해서 썼던 것인데요. 그날 이 재판 결과를 보던 한겨레의 보도의 논지가 이랬어요. 지금도 참 그 제목과 기사 내용을 보고 정말 상당히 실망스러웠는데요. 어떻게든 윤미향 의원이 어떻게든 유죄는 일부 받았다 하는 것을 마치 강조하고 싶은 그런 제목과 그 논지로 기사를 전개를 했더라고요. 일단 그런 사실에도 맞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 재판 결과는 좀 전에 우리 전지훈 씨가 썼던 것처럼 거의 압도적인 대부분의 무죄잖아요. 일단 최소한 이것은 산술적인 산술적인 균형을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써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것까지 이제 양보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자기 성찰이 없다. 그동안 3년 동안 특히 3년 전, 2년 전에 썼던 그 아주 폭풍처럼 쏟아냈던 그 보도들에 대해서 자기 성찰다운 성찰이 없다. 그런 점이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또 하나는요,
윤미향 의원의 윤미향이라고 하는 사회운동가가 국회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우리 사회에 뭔가 어떤 강고한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충분히 제기될 만하거든요. 예컨대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은 노골화되고 있지만은 윤미향이라고 하는 사람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회로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결사적으로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뭔가 여기에 그렇죠. 대한 어떤 그 저지 세력이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분석을 해야죠. 네. 이것이 어떻게 구조적인 이런 측면과 관련돼 있는지를 바로 그런 점이 뒤늦게라도 한겨레가 자기 자신의 보도를 돌아보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그런 표면 밑에 있는 이런 거대한 심층의 어떤 구조적인 이런 측면들을 분석하는 거 사실 그것이 한겨레에 기대되고 요청되는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한 노력이 글쎄요, 전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거의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겨레가 지금 많이 비판하고 있는 지금의 대일 굴종 외교 이런 결과가 지금 빚어지고 있는 것은 한겨레가 한편 그 같은 결과를 막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같은 결과를 방치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편 일부는 이 같은 결과의 원인이 됐다. 스스로가 자기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자기 자신이 하나의 원인의 하나로서 작용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예.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겨레나 이제 그 경향신문이 어느 순간서부터 그 시대적인 흐름을 항상 읽는 데 있어서 조금 게을리 해왔다. 이미 극우 언론들은 국회에 그 윤미향이 진출하면서부터 상당히 긴장을 했고 결국 윤미향 그 죽이기를 위해서 일본의 극우 세력과 검찰 그리고 극우 언론들은 잘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윤미향을 제거하고 난 뒤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을 이제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그 윤석열이 그 윤봉길 기념관에서 그 출마 그 회견을 한 것도 그렇고요. 네. 그 출마 일성에서 분명히 더 이상 죽창을 들고 이념에 연연하는 그런 한일의 관계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사실상 친일 행보를 노골화했었던 그 윤석열의 그 출마 선언에 이미 극우 세력들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걸 통해서 결국 일본이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의 외교 안보를 주물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들 나름대로는 치밀한 전략이 있었는데 우리는 너무 민주당도 정의당도 그렇고 한겨레 경향도 그렇고 우리 상대적으로 진보 진영, 민주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쪽은 그런 차원에서 전혀 이들에 비해서 좀 치열함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제 그런 아쉬움. 이제 물론 사실은 그 제가 국회의원 후보로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을 때 조금 더 숙고를 했다라는 반성은 제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직도 한국 사회가 정대협 대표가 국회의원 후보가 됐다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공격할지 그 현실에 대해서 그 뿌리 깊은 구조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반성을 좀 했습니다. 근데 딱 그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도 당사 앞에 무대 트럭이 와서 윤미향 후보 사퇴하게 해야 된다라는 데모들이 있었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명목을 틀어서도 반대하기도 하고 저희 아파트 앞에도 아예 무대 트럭이 와서 방해하는 그래서 아파트 모든 주민들이 제가 위안부 앵벌이로 알고 앵벌이라는 말을 그 고성능 스피커로 들어야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어떻게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될지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당하면서도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되어 왔을까라는 이야기를 계속 제 스스로도 되뇌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전 그 국정원의 정보원이었던 분으로부터 하나 이렇게 들었던 진실은
물론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 직접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정대협에 제가 간사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부터도 그 윤미향이 일본을 가게 되면 늘 공안이 하루 먼저 가서 지키고 있다가 그리고 윤미향이 일본에서 활동을 하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찰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자기네 그 정보원들의 방에 올려줘서 함께 공유하겠다 네.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왜 그렇게 우리의 운동이 그런 중요한 지점에 있었던가 위협을 무릅쓰게 하는 저는 그게 제가 확인했던 건 바로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2015 한일 합의 이후에는 그 전에는 그런 식으로 몰래 저희 공안이 저희 활동을 사찰을 했다면 그 이후에는 아예 대놓고 그 MBC PD 수첩에도 나왔던 것처럼 그 여자가 지금 일본 가니까 빤스 벗겨라 하는 이야기를 지시를 할 정도로 일본에 있는 공안에게 그리고 그것을 한일 공안이 합작해서 그런 활동을 할 정도로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가. 바로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가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냈던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이 정권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승적 결단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랬는데 정대협이라는 한 단체가 그리고 그 대표의 윤미향이 적극적으로 할머니들과 함께 손을 잡고 시민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걸 반대하는 활동을 했고 결국은 촛불과 함께 합류가 됐고 드디어 그 이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강제동원 이 굴욕협법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이루어진 건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 저는 우리 스스로 누군가가 공격을 당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 그 안에서 그 사람을 제거하고 또 입술을 목소리를 닫게 하고 손발을 묶어내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한다면 그들은 계속 그 일을 반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 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 제대로 어떤 것이 피해이고 어떤 이 가해 행위가 왜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고 함께 맞아주고 함께 대응해주는 그런 언론이 필요하고 그런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저는 사실은 제가 할 수 없었던 이야기예요. 이 한겨레가 어때야 된다, 경향이 어때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근데 우리 그 민들레에서 대표님이 이 기사를 써줘서 보고 참 고맙다. 이런 언론이 있다라는 것이 참 지금 의미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사실은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뭐 한겨레 경향 바로 세우기도 중요하긴 한데 한겨레 경향이 바로 서기 위해서도 한겨레가 또 경향이 지금 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부분들을 제대로 제시해주는 그런 제대로 된 시민 언론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민들레 1만 구독 후원자 만들기 안내를 하면서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어쨌든 뭐 우리 이제 윤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2019년도에 시작된 거죠. 이게 윤미향 죽이기는 그 그렇습니다. 이전 2015년도 그 위안부 그 합의 때부터 일본의 극우 세력, 한국의 극우 세력들이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그 윤미향 죽이기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의 그 대일 퍼주기 외교, 굴욕 외교 하고도 다 맞닿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건 단순한 개인 윤미향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민족적인 자존심을 회복하고 보편적인 정말 그 인권, 보편적인 가치에 기초해서 일본과 정말로 제대로 된 미래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윤미향 죽이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아주 근본서부터 성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거 관련해서 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게 이제 캐나다에서 우리 교민들이 네, 그 아주 고마운 후원금을 보내 오셨습니다. 캐나다 범민주 원탁회의 저 모임에서 저는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또 저렇게 이제 모인 자리에서 한국에 있는 이런 언론들을 우리가 좀 지원을 하자 네, 이렇게 의결이 돼서 더 탐사와 민들레에 우리가 네. 좀 후원을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금을 한 것을 엊그제 보내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에 나와 있죠. 저분들이 다들 저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해요. 가슴 아프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을 참, 텐데. 예. 저분들이 얼마나 이 나라 이 고국의 걱정을 하실까. 근데 또 그러면서도 또 저렇게 응원의 또 그 편지 또 그 마음을 담은 또 후원금을 보내오신 거 한편 뭐랄까 좀 비감이 들면서도 또 한편 또 힘이 나죠. 예, 참. 저도 그래서 겪어봐서 압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정말 힘이 나는 일이죠.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 밖에서 이렇게 동포들이 저렇게 보내오신 것은 또 특별하게 네. 또 뭔가 좀 마음에 고국을 떠나면 예. 더 저기 고국이 그리워지고 또 우리 외교 안보가 방향을 잃고 지금 그 궤도를 벗어난 부분들을 더 잘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 이제 범민주 원탁 회의에서 이렇게 더 탐사와 민들레를 이제 응원하는 성공을 보내 오신 부분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다른 최근에 우리 촛불 집회에서 화제를 모았던 우리 독일 함부르크의 이승현님이죠. 선생님. 지금 민들레의 독일 통신원. 이번에 그래서 우리 독일 통신원을 좀 맡아주시기로 그러시군요. 승낙을 하셨고요. 촛불 집회에서 아주 사자후를 토했죠. 네. 아주 그 작은 몸이신데 어디에서 그런 이 강단과 그런 포효가 나오는지 한번 같이 영상을 한번 볼까요? 네. 강도를 강도라 부르지 않고 오히려 은인이랍니다. 미래로 함께 가자한답니다. 머릿속엔 탐욕의 똥만 들었으니 쥐어질 것이 없는 신기루 같은 미래를 말합니다. 과거도 현재도 없는 미래를 팔겠다는 이 약장사가 협잡꾼이지 대통령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기죽지 마라. 쫄지 마라. 길들여지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굴복하지 마라. 그리고 저항하라. 3번 하겠습니다. 저항하라. 저항하라. Hab keine Angst. Fürchte dich nicht. Ducke dich nicht. Lass dich nicht einschüchtern. Lass dich nicht zähmen. Gib nicht auf. Ergib dich nicht und wehre dich. 감사합니다. Dankeschön. 아이고, 좀 우리말과 또 독일어로 저렇게. 그거 참 정말 감동이네요. 그러죠?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저 해외 동포들을 저도 활동을 하다 보면 많이 만나는데 대부분 이제 저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 주름이 패인 분들, 할머니들과 함께 해외를 가잖아요. 독일과 캐나다를 가면 그 할머니들 드시라고 음식 준비해서 오시고, 근데 저분들이 늘 바라는 건 조국이 민주화되고 제대로 된 그런 민주 정치가 형성되었을 땐 자부감을 함께 느끼고 조국이 또 뭔가 막 안 좋으면 같이 또 고통해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소식을 듣고 있는데 요즘 너무 힘들다고. 예. 고국으로부터 들려오는 뉴스를 보기가 너무 어렵다, 두렵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저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이승현 우리 민들레 독일 통신원의 또 사자후 같이 봤고요. 그 민들레에서 네. 지금 문제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가 이제는 뭐 서막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일이가 어떤 일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다고 할 때 네. 이미 이렇게 우리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고 있는데
더 끔찍한 얘기는 이게 결코 끝이 아니다. 중간도 아니고 오히려 처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조정렬 그 안보 전문가이시죠. 그래서 앞으로가 더 위험하다. 지금 뭐 줄줄이 대기하고 있죠. 네. 아까도 처음 나왔던 것처럼 그야말로 초강경, 그야말로 대일굴종의 끝판으로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작정한 것 같은 그런 새로운 그런 애교 라인의 구축,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더욱더 참 황당한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것이다. 네. 그런 예상이 들죠. 네. 이 조성렬 우리 이제 그 칼럼니스트가 지적하셨던 부분은 지금 이제 이미 김태효가 그 이명박 정부 있을 때는 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제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해서 이제 진행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을 통해서 일본이 이제 군사 정보를 받아보는 이제 이런 형태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으로 저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다 주겠다라는 거죠. 네, 이제 유사시에 이제 뭐 자위대 한반도 네. 상륙도 이제 저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이게 앞으로는 이제 지금 한미 방위 협정이 이제 한일 방위 협정으로까지도 이제 발전할 그렇습니다. 네. 것이다라고 네. 하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관계 개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지금은 이제 남북 관계는 아무런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대일 관계 개선에만 거의 올인을 하는. 그러면서 결국은 그 한일의 한일이 아니라 이제 미일 방위 협정의 이제 그와 하위 협력 파트너로서 네. 우리- 그렇죠. 네. 동맹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예컨대 한미 동맹 또 한미일 동맹.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제 대등한 관계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이제 성립하는 관계인데 지금 이건 동맹이 아니죠. 그리고 한일 동맹, 미일 동맹과는 하위 파트너라고 이제 또 그렇게 흔히 이제 얘기를 최근에 하고 있죠. 그런데 어제 토론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것은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 정도도 못 되고 그야말로 구석 자리로 몰리고 있다. 한국이 세계의 구석으로 몰리고 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 이제 G7 회의에 참석해서 무엇을 네. 어떻게 더 내놓을지 그것도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지점이고요. 지금 어쨌든 남북 대화가 대화의 창구가 완전 지금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정치권에조차도 요즘 남북이 지금 이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리고 일본과 한국 간의 이 굴욕 외교 문제를 제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남북 대화의 창구가 다시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좀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게 저는 가장 위험하고 무섭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통일부가 하고 있는 일조차 또 일본에 협력하는 통일부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본은 과거 오래 됐습니다. 계속해서 그 일본 납북자 문제,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 당시에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뭔가 입장을 밝혔고 그런 이제 단계가 좀 있었어요. 그랬었죠. 그런데도 계속 이제 일본 정부 측에서 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국 정부에게도 요청하고 미국 정부 유엔에서도 주로 납북자들의 인권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일본 정부에 이야기했냐면은 자 납북자 문제 중요하다. 그들의 인권, 그들의 어떤 상태의 삶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중요한데 너희도 마찬가지로 일제 식민지 시기에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하고 배상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어왔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 또 한일 관계 또 어떤 우리와 또 그 미국과의 관계 또 국제사회 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적극적인 어떤 대응이라 그럴까요? 연대라 그럴까요? 협력? 그거는 조금 피해 왔습니다.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저는 그게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 들어서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어떤
통일부의 활동 그것이 지금 시작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남북은 더 대치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될까. 사실은 그렇게 남북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대일 굴종 외교는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본 밑에 한국이 위치해서 뭐랄까 심부름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특히 이제 그것을 지금 자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대화를 빨리 시작해야 된다. 그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언론에서도 그런 어떤 분석, 추적 보도들이 좀 더 따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의원님이 뭐 얘기하신 대로 점점 더 우리가 그 남북 어느 순간부터 뭐 남북 화해 협력이나 이런 얘기는 쑥 들어간 것 같고 북한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한미일 삼각 뭐 안보 동맹의 필요성들 뭐 그걸 위해서 그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미일 동맹의 하위 협력 파트너로서 역할이 왜 중요한지 왜 거꾸로 항상 유사시 일본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북한의 침략 위험만 지금 그렇습니다.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제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을 게 2015 12.28 한일합의 이후에도 그것을 누가 가장 환영하고 반겼는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는가, 바로 주한미군 사령관이었고 미국 국무부였거든요. 이번에 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이라고 윤석열 정부가 내놨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가장 환영하고 반겼던 그리고 그것을 긍정적 평가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뒤로 물러갈 자리가 없게끔 아예 쐐기를 박는 듯한 그런 논평을 냈냐면은 바로 미국 바이든 정부였거든요. 왜 미국이 이렇게 일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이고 또 단호하게 한국 정부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하는가? 그건 분명히 미국의 이익이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조금 보고 그 미국의 이익과 일본의 이익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우리 국익을 위한 외교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목소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야 된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젠가요? 우리 이제 민들레에서 또 미디어 비평에서 최근에 이제 골종 외교에 대한 이제 우리 보수 언론들이 좀 많이 짚으셨는데. 네. 특히 이제 조선일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난주 일요일이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3주년이었죠. 그래서 효천공원에 있었던 이제 추모식에 저도 이제 가 봤는데요. 그날 아무튼 아주 정말 비통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효천공원의 묘역은 뭐 아시는 것처럼 빈 무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 무덤 앞에서 매년 제사를 지내왔는데 늘 뭐 비통할 수밖에 없긴 하죠, 사실. 네, 지금 이제 무덤을 지금 찾지를 못하는 거죠. 유해를 못 찾고 있는 거죠. 있는지. 예. 그래서 늘 그래 왔지만은 특히 올해는 뭐 어느 때보다도 특히 더 썰렁해서 뭐 침통 그 자체였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하얼빈 또는 그 리순 감옥 어디선가 찾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안 의사께서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것인가. 지금의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을 본다면은 황국할 마음이 들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는 것이 정부도 있지만은 권력도 있지만은 특히 조선일보가 그야말로 아주 뭐 기세등등하게 지금 자기 얘기를 그야말로 할 말을 하는 신문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단순하게 이것은 조선일보가 대변하는 이런 그 기득권, 지배 권력이 자기의 어떤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걸 넘어서서 어떤 뭐랄까 새로운 도덕률 자체를 세우고 있다. 그것의 요점은 뭐냐? 자, 순응해라. 그리고 이기는 것이 정의이다. 항상 이기는 자, 힘센 자의 편에 서는 것이 그것이 편하게 사는 길이다.
마치 그런 어떤 새로운 윤리학을 우리 사회에 지금 쓰려고 하는 정도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뭐 개탄하는 마음으로 예. 봤습니다. 예, 지금 네. 안중근 그 열사가 지금 뭐 다시 이제 고국으로 그 유해를 이제 송환을 추진한다 해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저게 오고 싶겠냐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뭐 윤석열 뭐 대통령이 그 3.1절 기념식에서 이제 일본 뭐 과거사 문제를 뭐 덮고 그냥 미래로 위해 나가는 것이 결국 이 순국 선열의 정신이라고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을 유해가 돌아오면 윤석열이 바로 안중근 의사가 보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냐. 우리가 이렇게 일본하고 미래를 낳고 손을 잡고 나가는 뭐 이런 안중근 정신도 아마 그런 식으로 팔아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기 안중근 기념 그 사업회가 지금 우리 함세웅 선배님이 그렇죠. 의장으로 있는 기념사업회가 기념사업회가 있는가 하면은 그 삼부토건의 조남욱 뭐 이런 사람들이 돈을 대가지고 만든 또 안중근 숙모 사업회가 숙모회 있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숙모회가 있죠. 그러기는 그냥 안중근을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그렇죠. 자신들의 이제 지금 이제 친일 이제 그 기득권 행태들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은폐하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용하고 있죠. 예. 예. 지금 서울의 남산공원에 있는 안중근 기념관이 바로 네. 거기가 이제 숙모회의 그 사무실이 있는데요. 네, 숙모회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글쎄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숙모회 이거 뭔가 좀 외색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름만이 아니라 실제로 숙모회의 역대 회장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50 때, 60 때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곳의 회장을 쭉 지내왔어요. 박정희 정권 때 특히 그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데 앞장섰던 이은상, 네. 예, 그리고 안응모, 자, 맞아요. 이름 기억나시죠? 다 이름 나. 그런 인물들이 안중근 숙모회 회장이 되어서 지금 안중근을 기린다고 하고 안중근의 이름으로 지금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삼부토건 또 취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삼부토건 조남욱이 수시로 그 일본에 건너가서 극우 정치인들하고 교류를 해왔고 그걸 사진으로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진에 이제 등장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 이제 전효옥이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지금 이제 그 친일 행각하면 항상 그 부친 네, 이제 그 무무성 장학생 1호 이것만 이제 사실 부각이 되는데 윤석열을 어쨌든 검사로서 이렇게 키운 그러면서 이제 재벌들하고 이게 가깝게 지내는 과정에 역할을 했었던 삼부토건도 역시 그런 곳에서 성장을 했었고 결과적으로 그게 지금 이제 윤석열의 지금 대일 굴욕 외교를 본인 스스로는 이제 그 미래를 위한 결단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착각하게 만든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있었죠? 바로 어제죠. 어제죠? 네. 맞아요. 오늘 어제네요. 날이 가는 거를 네. 모를 정도로 우리 강진구 기자는 바쁘니까요. 바로 어제 민들레버 탐사가 같이 이제 공동으로 주최한 지금의 한일 관계 보도 어떤지에 대해서 긴급하게 점검하는 토론회를 열었죠. 네. 그래서 적잖은 분들이 오시기도 했고 또 탐사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겠지만은 네. 원래 이게 이제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이제 언론들의 마녀 사냥들을 한번 좀 애초에 그렇게 이제 처음에 기획이 기획을 있었죠? 했다가 이 대일 굴욕의 그 사태가 터지면서 네. 좀 기획을 좀 바꿨습니다. 잘하셨네요. 예, 그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한번 좀 보시기를. 네, 그러겠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좀 네.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을 것 네. 같고, 네. 사실은 지금 언론의 책임이 이제 중심으로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면 한겨레도 그렇고 경향도 그렇고 다른 보수 언론도 그렇고 쭉 흐름을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막 느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일본이 워낙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도 변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지금 평행선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가끔 보면 보도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해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을 때는 사실은 가해자가 그들의 역사 인식을 바꾸는 것, 그것이 언론도 제대로 보도하고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때로는 피해자들이 이 정도면 양보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희 그 지난 30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을 해올 때도 저희 정대협에 대해서 때로는 언론의 그 논조들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이 정도면 정대협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원칙주의.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지나치게 원칙주의에 정대협이 서 있는 게 아니냐. 너희들도 그렇게 원칙적으로 살지 못하면서 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역사 문제에 있어서 원칙주의를 고집하느냐. 그것이 진보 언론들의 흐름 논조 속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건 그런 어떤 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역사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잘못을 한 사람이 그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명확한 인정과 사죄와 배상, 책임자 처벌이라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원칙. 그건 사실은 일반적인 거잖아요. 네, 일반적인 사건에 의해서 사건에 대해서 그 해결돼야 되는 기본적인 원칙인데 그것을 제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이 뭔가 강고한 원칙주의를 고집하는 어떤 집단으로 불리는 것. 이게 그동안의 언론 논조에 있었고 저는 이 제3자 변제 방식을 중심으로 한 이 대일 굴욕 외교에 대해서도 또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런 논조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그렇습니다. 우려가 좀 생길 거예요. 그런 논조가 지금 이제 미래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현실화가 됐어요. 네. 그거 한번 예. 직접 보고 얘기할까요? 이제 우리 이제 박대출 위원장의 중앙일보의 그 일본 현지판 그렇습니다. 예. 어제 토론회에서 이제 어떤 남기정 교수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중앙일보 일본어판을 봐봐라. 정말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저런 식으로 전 일본어로 돼 있지만은 뭐 내용 간단합니다. 후쿠시마 수산물이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시민사회와 특히 야당이 뭐 규탄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여당 의원인 박대출이죠. 네. 이거에 대해서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광우병. 주장을 요약하자면 이제 후쿠시마 그 수산물 그 수입의 규탄은 제2의 광우병 괴담이다. 네. 이제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아가서 이것은 북한발의 북한발 출처가 있죠. 북한발이다. 마치 북한으로부터 어떤 지령을 받아서 퍼뜨리는 주장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박모 의원이. 거기 또 공안몰이까지 결합을 저는 하는 북한이 지금 후쿠시마 그 관련해서 뭔가 발언하게 있던가요? 글쎄요. 아무튼 뭔가 저게 괴담인데요? 예, 그렇죠. 저게 괴담인데요. 예. 근데 이제 박대철 의원의 발언 자체도 문제지만은 뭐 큰 문제죠. 근데 이런 식의 보도를 중앙일보가 일본어판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당 의원의 이런 확인되지 않은 괴담에 가까운 주장을 실어주고 있고요. 두 번째, 그다음 한번 봐보실까요? 네. 이게 저기 일본어로 되어 있는 제목이 저겁니다. 매년 중앙일보라고 하는 제호가 있죠. 친일로 친일 프레임으로 윤 정부를 공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이 성공하고 있다. 이런 식의 제목을 마치 지금의 친일 굴욕 외교를 야당이 어떤 그 자기 지지도를 높이려는 전략인 것으로 그러니까 반일 이제 혐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중앙일보가 일본어판에 싣고 있는 기사들의 실상입니다. 네. 저 중앙일보를 지우고 저걸 뭐 산케이 신문이나 뭐 요미우리 이렇게 달아도 똑같은 하등 수치죠. 네, 똑같은 논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네. 국민들의 지금 생명과 무엇보다도 이 수산물 후쿠시마산 수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 자녀들의 생명권과 연관이 되는 일이에요. 네.
근데 그것을 제대로 그 관리하고 보호하자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네. 괴담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저는 저런 사실은 그 정치인들이 팩트 확인도 안 하고 저렇게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일본 정부조차도 심지어는 최근에 그 후쿠시마 그 근처에서 잡힌 우럭에 세슘이 그 과다 검출되어서 그걸 전량 그러니까 회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국의 국민들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식탁의 불안감, 그거는 저는 전쟁에 대한 불안감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그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2008년도 제가 광우병 관련돼서 이제 제가 쭉 그 당시에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농식품 출입을 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가장 골칫 덩어리들이 이제 30개월령 이상 그 쇠고기거든요. 되게 광우병의 95%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에서 나오는데 보통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전 세계 어디도 그걸 수입을 받아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거의 다 폐기를 해왔고 그게 폐기가 이제 환경 오염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때 이 미국의 고민을 덜어준 게 이명박 정부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빗장을 열어준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촛불 시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겨우 우리도 이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우리가 막았어요. 연령 제한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광우병에 대한 위험들을 이제 완전히 그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낸 건데 이거를 그 이후로 단 한 병도 그 수입 재개되고 난 뒤에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렇죠. 결국은 니들이 괴담을 퍼뜨리지 않았냐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촛불 회담의 결과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아낸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이 후쿠시마산 이것도 네, 보니까 네. 자국 내에서 이게 처리가 곤란하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한국에서 빗장을 열어주면 일본 내에서 그 중금속에 오염될 그 위험이 높은 모든 수산물들은 일본 내에서 소비되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지금 소비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가 지금. 저는 사실은 조금 이미 뭐 대일구력 외교여서 정말 참 그걸 보면 저 스스로도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라도 굴욕감이 느껴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일하기 전에 후쿠시마 현 지사가 기시다 총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와서 한일 정상회담을 할 때 후쿠시마산 지금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금지하고 있는 것을 풀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시다 총리가 얼굴에 아주 자신 있는 듯한 미소를 띠면서 잘 될 것이다라는 답변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도 제가 느꼈던 게 얼마나 한국의 대통령을 한국 정부의 외교를 우습게 보고 무시했으면 저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미 그렇게 해제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특히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그것에 대항해서 싸워야 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목소리 내야 되고 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걸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언론들이 비판하고 왜 국민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냐, 왜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비판하는 게 맞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윤석열 정권의 이제 대일구력 얘기를 또 비판하다 보니까 열기가 조금 올라갔는데 그래서 여기 잠깐 좀 식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타임입니다. 시민이 만드는 사회 공익 채널 시민언론 더 탐사 다시 시작합니다. 더 탐사를 응원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저렴한 가격, 전 제품 무료 배송, 더 탐사몰을 이용해주세요.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하지 마. 쇼핑이 후원이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네, 오늘 그 광고 상품은 여러분들 뭐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우리 빵준서 그 명장의 찹쌀떡입니다. 뭐 제가 뭐 굳이 읽어드리지 않아도 될 텐데 먼저 두 분은 조금 시식 좀 하십시오. 우리 더 탐사를 대표하는 광고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빵준서 찹쌀떡, 갓 빚은 견과류 가득한 수제 찹쌀떡입니다. 근데 이거 먹으면 입술에 하얗게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천천히 드시면 돼요. 대한민국 정부 공인 11대 제과 명장 그 박준서 명장이 28년의 연구 끝에 완성한 레시피입니다. 아주 그렇게 심하게 달거나 그러지 않죠. 부드럽게. 간혹 제과 명장이 이제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는데 이미 우리 더탐사의 시청자분은 잘 아실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식 인정되는 제과제병 전문가에는 총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기능사, 그 한참 위가 기능장, 그리고 그 다음 최고의 권위가 바로 명장입니다. 그래서 기능사에서 기능장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기능장에서 명장으로 선발되는 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제과제빵 기능장은 1,000명이지만 명장은 15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국내 15명 명장 중에 한 분이 만든 찹쌀떡이 바로 이 빵준서 찹쌀떡인데요. 이 대한민국 제과 명장의 빵준서 찹쌀떡은 이 팥을 이제 으깨지 않은 상태로 듬뿍 넣고, 이게 이제 아주 이 비결인 것 같아요. 팥을 으깨지 않은 상태로 듬뿍 넣고 설탕은 적게 넣어서 달지 않은 이 팥소에다가 여기에 이제 견과류가 곁들여져요. 호두, 마카다미아, 맛밤을 섞어서 아주 고급스러운 고소함이 아주 일품입니다. 예, 그리고 빵준서 찹쌀떡 가장 우리 더탐사에서 이제 많이 환영받는 이유, 낱개 포장입니다. 낱개 포장. 그래서 냉동실에 장기간 보관하면서 하나씩 빼먹기 정말 좋습니다. 의원님은 아주 맛있게 드시네요. 네. 우리 이명재 대표는 점심을 늦게 드셨나 봐요, 지금. 맛있게 먹었어요. 한마디만 이거 식사 내용이겠는데요. 네.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요. 빵을 먹어보니까 정말 명장이네요. 예, 그래서 명장입니다. 네. 조선의 명장은 이순신, 네. 제빵의 명장은 빵준서. 오늘 뭐 최고의 광고 멘트였습니다. 예, 이순신 장군의 비견되는 빵의 명장, 빵준서 찹쌀떡 가격 정보 안내해드리면서 광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빵준서 찹쌀떡 3박스, 6개 입, 3개 해서 33,500원입니다. 그리고 더탐사몰 로그인 시전 상품 무료 배송이고요. 예. 어쨌든 이 정가 52,500원에서 36% 할인된 가격이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탐사몰. 네. 자, 다음에 우리 이 민들레의 대표 농객 중에 한 분이시죠. 우리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이번에도 아주 촌철살인의 칼럼을 게재하셨는데요. 네. 이번에는 시민의회를 제안하셨네요. 네. 광노현 교육감께서는 사실 교육자이고 법학자이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 혁신가예요. 우리 사회 대한민국의 혁신을 위한 많은 이런 제안과 활동들을 꾸준히 해오셨죠. 특히 정치 혁신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실천적인 활동을 해왔고요. 그래서 민들레에 광노현의 정치 세판이라고 하는 이런 일련의 시리즈 칼럼을 지금 쓰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몇 년 오랫동안 시민의회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민의의 논의 숙고, 수기민주주의라고 하죠. 수기의 어떤 이런 형식적인 틀로 시민의회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해오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그 대한민국이 그 지금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정책 현안들에 대해서 국회와 촛불 집회와는 다른, 국회는 이제 대의민주주의 기구지 않습니까? 촛불은 광장의 직접 민주주의적인 그런 기구죠. 참여에 의한. 하지만 또 그것이 갖는 어떤 일정한 의의도 있지만 또 한계도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도입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시민의회이다. 이건 쉽게 말하면은 150명 정도의 규모로 민의 국민 대표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연령별, 성별, 지역별 그야말로 대표성을 정교하게 도출을 해서, 그래서 그 시민의회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하게 숙고하고 논의하고 학습을 한 다음에 그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로 뭐 헌법 개정이라든가 또 선거구 개정,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하나의 실험적으로 한번 해봤던 것이 문재인 정부 때의 탈원전 공론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방식을 더욱더 정교하게 여러 가지 어떤 형식으로 또 많은 다양한 주제로 이걸 확대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관한 제안을 계속 해오고 계시는데 특히 지금의 윤석열, 자,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탄핵을 해야 된다. 이 여론이 지금, 이거는 뭐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다 하더라고 하는 건 그것까지 나오고 있죠.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많은 생각들이 좀 오가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 이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윤석열 집권 1년 평가를 위한 시민의회를 구성을 해보자. 그래서 바로 그 시민의회에서 어떤 공고안을 내놓을지 그것을 우리 사회가 한번 받아보자. 이런 제안입니다. 예전에 제 기억에 아마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그 백인 회의인가요? 뭐 이런 걸 주최를 하면서 그 미국의 중요한 그 현안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이제 그 미국 사회, 일반 시민 사회를 대표하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념, 뭐 직업을 가진 사람들, 뭐 지역적으로도 안배에서 백인 뭐 이렇게 정상 회의 같은 걸 해가지고 거기서 주요한 현안에 대한 이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실험들을 했었는데 윤석열 집권 1년 평가 시민의회도 지금 문제가 되는 대일 불효객이나 이런 부분들 이념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분들도 당연히 포함해서 우리 시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어떤지 한번 평가해 보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네. 지금 이제 내일 그 구력 외교뿐만 아니라 노동 문제, 네. 또 농민 문제,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장애인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여성 문제도 여성가족부 해체한다라고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했지만 지금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국민들도 궁금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정부가 뭐 안보 국방은 굉장히 센 것 같은데 실제로 국방 안보가 이 정부 들어서서 과거보다 그만큼 그렇죠. 좋아졌는가? 그런- 오히려 국방 안보가 지금 무너지고 그렇죠, 있다라는 그렇죠. 평가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언론들을 이제 통해서 그 이제 시민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립을 하죠. 그러니까 언론들이 사실 제대로 이 합리적인 공론화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은 이제 오염된 이 공론장에서 시민들이 제대로 된 생각을 판단할 수가 없는데 이 시민의회에서는 시민들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들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보자는 거죠.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제로 민주당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을 해야 하나 이거는 네. 시민의회와 같은 이런 틀은 일종의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보완이죠. 결코 이것이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의 대의민주주의의 하나의 중요한 지금 대표이자 도구인 민주당과 같은 거대 야당 이게 지금 막강한 의석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169석의 압도적인 의석으로 민주당이 과연 다음 대한 개혁 과제들을 얼마나 제대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가. 민주당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곽교육감도 그렇고 지금 민들레 역시 그런 주문을 특히 오늘 이제 윤미향 의원님이 나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좀 드리고 부분은 싶네요. 윤 의원님이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저는 지금쯤이면 네. 다음 총선 전략을 위해서도 저는 이거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동안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내걸었던 그 어떤 정책들, 공약들 이런 것이 지금 어느 정도 얼마나 달성했는가. 네.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원했던, 시민들이 원했던 개혁 법안들을 통과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던가 그렇죠. 하는 걸 명확하게 평가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내부에서도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밖에서 지금 시민의회 같은 그런 조직으로 평가도 받아야 되고요. 근데 제가 좀 국회 들어와서 느끼는 한계라 그럴까요? 그게 좀 있긴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전반개혁 환경노동위원회 관련 법안들을 발의를 하고 또 상정까지 되어 있지만 법안이 심의도 되지 못하는 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국회 시스템이 그러니까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라도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야 안건을 올리고 그리고 한쪽이 합의해주지 못하면 그냥 또 그 법이 사르륵 묻혀버리는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고 답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가 하는 점들도 조금 밝혀야 될 것 같고 이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뭐 합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국가보안법이라든가 또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또 그 노동법에 있어서 그 근로기준법에 뭐 7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을 해야 된다라든가 또 중대사업 5인 미만 사업. 5인 미만차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처음에 그 법이 제정될 때 우려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다가 그렇죠. 다 빠져나간다라는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도 좀 평가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중도를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그렇죠. 그 말을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언가 그 어떤 사안을 집행하려고 했을 때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라고 했던 말을 가장 많이 들은 것 가장 같아요. 많이 들어요. 뭔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그러니까 늘 조중동이 싫어하는 거는 그렇죠.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역풍 때문에 항상. 그래서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러면 결국은 조중동이 이 민주당의 그런 중요 과제들도 기획하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그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수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좀 던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뭐 민주당의 무소속이긴 하지만 좀 1년 이제 딱 1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는 1년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 또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하고 찍어줄 수 있는 길이다라는 생각들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뭐 대통령 권력에 이제 거의 180석에 가까운 의석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대로 된 개혁 정책을 수행해내지 못했고 그래서 정권까지 지금 뺏겼는데 다음 총선 때는 무슨 명목으로 180석 가까운 의석을 줬는데도 다시 또 표를 달라고 해야 될지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스스로를 좀 냉정히 평가해서 지금 한 1년 남은 기간에도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는 개혁적인 입법은 다 통과하고 네. 그랬으면 하고요. 지금 어떤 윤 의원님 아까 뭐 역풍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1심 판결 이후에 그 복당 논의도 지금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 언론들이 물어보는데 저도 그냥 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아직 답을 회피하고 있군요.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아니 이번에 그 헌재에서 그 이 검수 덜박. 네, 민영배 의원님도 예. 그렇고. 근데 민영배 의원님은 그래도 복당 해야 되냐 아니라 그런 목소리들이 그나마 나오는데 윤 의원님은 아직도 그 이 마녀 사냥에 대한 프레임 속에서 민주당이 여전히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심한 역풍을 해서 윤 의원님과 관련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그 복당 얘기를 꺼내는 민주당 의원을 아직 한 명도 보지 못해요. 정청래 의원께서 계속 하고 계시죠. 정청래 의원은 하고 계신가요? 하고 계신데 다른 분들은 여전히 이제 또 그 보수 언론에 나가서 방송에 나가서 저를 비판하는 말을 하는 의원도 계시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다양한 목소리를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뭐 이런 민주당의 현주소가 이렇구나라는 것도 좀 감지하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남은 이제 임기 1년 동안 또 중요한 또 민주당이 집중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죠. 이제 그 언론 그 장악을 막아내는 것인데 이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은 면했지만 지금 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든 구속을 면한 것은 뭐 그래도 천만 다행이긴 한데요. 결코 이것이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네. 여전히 앞으로 이제 기소를 할 테고 또 기소가 된 것만으로도 아마 해임을 시도를 할 것입니다. 방통위원장의 해임 또 방통위원장 교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위에 이어질 여러 가지 이제 후속 사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영방송 지도부의 교체. 그렇죠. 그 지도부의 교체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공영방송을 과거에 MB 정권, 박근혜 정부 때와 같은 그런 공영방송 아닌 공영방송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대한 기획.
네. 그래서 정말 이거는 경각심을 가지고 언론계는 물론이고 시민사회가 계속 더욱더 긴장감을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상혁 방통위원장 임기가 이제 올 7월 달인데, 그렇죠. 이제 7월 달까지도 지금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좀 기다려 주기가 좀 급하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에 빨리 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끌어내리고, 그래서 그 방통위를 지금 이제 지금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추천하고 민주당에 가까운 분들이 3대 2로 지금 네. 이제 방통위. 그런데 이걸 이제 거꾸로 지금 이대상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그 최민희 의원 네. 어제 통과됐어요. 통과됐죠?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그걸 막으려고 네. 그러니까 의사 진행을 빌어서 네. 거의 반대 토론을 한 거죠. 네. 그것에 대해서 좀 본회의장에서 목소리들이 좀 고성이 오갔는데요. 네. 결국은 됐군요. 결국은 국민의힘이 다 퇴장한 다음에 네. 민주당 의원하고 정의당, 무소속 또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네. 그 의원들끼리만 투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야당목 그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그 당연히 민주당에서 그 추천을 받은 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직전까지는 이제 국민의힘의 그 추천을 받은 안형환이 상임위원이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에서 추천해야 된다 이런 몽리를 부렸는데 그런 거죠. 어쨌든 이거는 민주당이 오랜만에 이제 의석수의 힘을 보여준 것 같은데 이 표결 과정에서 이 반대표 저 국민의힘 의원이 다 퇴장한 가운데서도 반대표가 네. 무려 18표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조금 놀라기도 했는데 네. 민주주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을 제외하더라도 민주당 내 상당수 의원이 최민희 의원의 상임위원,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에 무슨 명분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반대표를 던지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평가들은 다양할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이 방통위 위원으로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라고 선택을 하는 것이 네. 돼야 될 텐데 거기에 어떤 다른 게 작동한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 민들레 박순찬 화백이 그래서 지금 뭐 일본의 퍼주기 외교를 하면서도 방송의 장악에 급급해하는 윤석열 정권 잘 꼬집고 있죠. 네. 오늘 우리가 쭉 나눴던 얘기들 바깥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해서는 저렇게 아주 한없이 마음껏 퍼주는 그런 모습, 안에서는 저렇게 칼을 휘두르는 검찰과 함께 저런 절묘하다. 양면적인 풍경을 네. 네. 그 지난주에는 외유 내각이 어떤 건지를 그것하고 사실 이제 상당히 이제 배를 같이 하는 거죠. 국내에서는 이제 뭐 노조를 막고 뭐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 탄압을 하면서 이제 밖에 나가서는 또 한없이 부드러운 모습을 그렇죠. 보이는 윤석열의 그렇죠. 이중성을 폭로한 만평이었죠. 예. 자, 그리고 이것도 민들레에서 네. 새로운 또 조어 같아요. 이제 건폭, 학폭까지는 익숙한데 이제 종폭 얘기가 나오네요. 종교에서 바로 그 종폭이죠. 네. 그리고 저 글을 쓴 분은 다름 아닌 우리 민들레 칼럼을 쓰고 계시는 네. 지성용 신부님. 아주 그 깊은 사유의 글을 계속 써주시죠. 이제 저분이 이제 종교인이 스스로가 종교인으로서의 그런 그 참담함, 자괴감 그걸 담아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세상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병을 치유하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근데 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을 낳고 있는 병균이 되고 있는 그런 종교의 현실. 뭔가 우리 그 사회에서의 어떤 그 호루라기 역할을 하고 각성제 역할을 하고 치유제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이고 검찰 아니겠습니까? 아니 검찰이 아니라 종교잖아요. 근데 지금의 그 언론과 종교, 엄폭이자 종폭 그런 점을 짚어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건폭, 학폭, 종폭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이 폭력성들을 이제 다 인지를 하면서도 그들의 이 비합리적인 힘 앞에 이제 굴복하게 만드는 이제 그게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이 종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말 신천지나 우리가 방송을 했지만 통일교처럼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특히 예비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 이런 선량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서 자기 경선을 통과하려면 이렇게 이 몰표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이런 사이비 종교들
눈치를 이제 사실은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굴복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또 그 종교가 그런 폭력을 조장하는 한 역할을 한쪽에서 하고 있죠. 전 그렇게 네네.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종교란 그런 치유의 역할도 있지만 저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그 예언자성이라고 하는 것, 네. 사회가 잘못되어 갈 때 무엇보다도 약자를 괴롭히는 사회가 될 때 그것을 제대로 정의로 세우는 역할들, 그걸 그런 어떤 예언자적 역할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상처받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그런 치유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역할을 종교가 해야 되고 네. 그 종교가 건전하게 살아있을 때 우리 사회도 건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국의 좀 종교는 물론 오래전부터 정권의 권력에 붙어서 권력을 위해서 권력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그런 종교들의 흐름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서 그게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 그래서 종교가 오히려 누군가를 증오하고 막 그걸 뭐라고 하죠? 헤이트 스피치라고 그러죠. 네, 예, 증오 범죄를 혐오를. 스스로 혐오 네. 범죄를 저지르는데 앞장서고 있지 않나. 심지어는 국회 앞에요. 십자가를 내세우고 차를 쭉 몰면서 네. 그 폭력적 언어를 계속 쏟아내는 네. 그런 시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네. 또 최근에는 또 그 대표적으로 예, 이제 극우 그 12대들을 이렇게 동원력 그런 있는 것도 있죠. 정광훈 그 목사 앞에 가서 이제 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우파를 완전히 통합하신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라고 예, 찬양을 하면서 그 앞에서 그 고개 숙인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드디어 진짜 종폭이라고 하는 말이 뭐 과언은 아니다. 이제 뭐 정치인들도 이제 그 앞에 가서 이제 고개를 숙이고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우리 또 이명재 대표님께서 예, 오랜만에 네,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비판만 하지 않고 네. 진심으로 고언을 또 하나 보내셨네요. 지금의 이제 대일 군력 또 한일 간의 이런 관계에서 참 답답한 것은 도대체 어떤 얘기가 오고 왔는지 그 진상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근데 더욱더 이 상황이 지금 더욱 답답한 것은 국민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회담에 참석했던 회담에 임했던 윤석열 그 본인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를 과연 알까, 그 의미를 알까. 예컨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읽어봤을까. 자기가 알고서 하는 얘기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것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제 술을 많이 즐기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걱정도 하죠, 사실은. 네. 실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 강진구 기자하고 방송하고 나서였죠. 저 대통령 윤석열 씨의 음주 습관에 대해서 좀 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많이 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그때 많이 폭력적으로 먹어요. 걱정을 했잖아요. 네. 저 자신도 그리고 술을 적잖게 좀 마시는 편이어서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네. 그러잖아요. 술이 인간의 생활의 생활사에서 술이 갖는 어떤 일정한 이치가 있죠. 역할이 있죠. 그래서 술을 즐기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다만 근데 지금의 문제는 그거 같아요. 술을 마시나 안 마시나, 술을 마시지 않을 때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작취미성이라 하는 말이 있죠.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오히려 더 걱정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정말 조언을 하고 싶어요. 나라를 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구해라.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술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약한 인간인가, 그런 허약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인가, 자기의 그런 문제, 자기의 장애를 고백하라. 그리고 치유를 먼저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정말 온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치유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뭐 제가 제보 들은 바에 따르면 어쨌든 다 여기서 공개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대통령이 완전히 취해 있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로 안보 공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행히도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잠자는 시간 빼고 활동하는 시간에 취해 있지 않은 시간이 몇 시간인지 사실은 묻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뭐 거의 저희가 또 더 탐사에서 체크를 해봤습니다만은 제대로 출근 시간을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매번 상습적인 지각을 하고 있고 상습적인 지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전날 밤 뭘 했는지 그리고 직접 저희가 현장을 목격하기도 했었죠. 네. 그럼 눈이 개슴츠하게 풀렸던 만취한 대통령의 모습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소식인데 제주도에서 보내오셨나요? 또 우리 이병수 전 세명대 교수님이시죠? 예. 지난번에 여기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제주에서 새로운 언론인 양성 코스를 한미리 스쿨이죠. 미디어 리터러시 아주 한미리. 대담이 아주 야심찬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죠.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4.3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진실을 알리기 위한 이런 그 10일간의 버스 투어를 하고 계시죠. 다가오는 4.3 그리고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이런 그 비극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그 이름을 잊지 않고 계속 불러주는 것이다. 4.3의 희생자들, 영령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여전히 지금도 그 이름을 우리 사회가 제대로 불러주지 못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 그래야 될 우리 같은 사회를 사는 우리 이웃으로서의 소명이 있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근데 저는 그 지금 사진의 이미지의 밑에 현수막 한번 그게 보여주세요. 눈에 먼저 들어오네요. 네. 공산 폭동이다. 4.3이. 네. 제가 그 어제 사실은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그러시군요. 어제하고 이틀 전에도 또 제주도를 다녀온 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한창 공안몰이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간첩 조작 사건 해서 그 이제 목표는 그 지난 전반기 때 국정원법을 개정을 했잖아요. 공안 수사권을 그 이관하는 것을 결의를 했는데 유예 기간이 3년이었고 그 기간 안에 지금 공안 수사권을 그대로 국정원 내에 두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그 속에 좀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전국 농민의 총연맹 그 사무총장님이 체포되어서 옥중에서 지금 오늘 42일째 단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또 농해수위 소속에서 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농민이 그 감옥에서 농민활동가가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gat힌 채 부당함을 토로하면서 그 단식을 하고 있어서 갔는데 딱 저 현수막이 보인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4월 3일 4.3 추념식 때 갑자기 서북청년단 그들이 몰려온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는 좀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 4.3 기념식을 하는데 추모식을 하는데 그분들이 오면 그게 추모는커녕 또 다시 한번 4.3의 희생자들을 명예를 훼손하고 상처를 주는 그 유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꽃이 지더라도 제 이름을 불러줘야 하는 이유 이게 더 절절하게 다가오고 많은 분들이 이 의미를 조금 함께 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그 진실 버스가 4월 3일 제주에서 열리는 4.3 기념식에 그때 바로 거기 참석합니다. 그 이태원 저 희생자들 같은 경우도 그 집요하게 사실은 부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약 성분 이제 그 검출 만약에 마약 성분이 일부라도 검출됐다고 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국내에 유통되는 그 마약의 뭐 95%가 북한산이다 뭐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얘기들이 극우 세력들에 의해서 전파되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그 이태원 희생자 부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 결국은 이 이태원 참사를 몰고 간 것은 윤석열 정권이 아니고 북한 정권이 우리의 젊은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안몰이를 했을 거예요. 참 무섭네요, 그죠? 네네, 그래서 그 4.3 추념식에 시민들이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서북 청년단들의 그런 보수 우익들이 다시 그 4.3이 이렇게 공산폭동이었다라고 하는 역사 왜곡의 그 폭력들이 또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 그리고 4.3 희생자들에게 비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든든한 연대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뿐만 아니고 서울에서도 맞습니다. 열리죠.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분들은 그 행사에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네요. 네. 국가가 당연히 응당해야 될 역할들을 하지 못하고 또는 국가의 폭력, 국가의 무능에 의해서 희생됐던 이 제주 4.3 그리고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건 또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들은 저희 또 더 탐사 또 민들레가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이제 다 보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민들레 1만 구독 후원자 만들기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할까 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 특히 네. 우리 윤 의원님 끝으로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도 돼요? 네, 말씀하시죠. 네. 오늘이 스텔라 데이지 그 피해가 일어났던 그렇군요. 또 날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직 그 생사조차 또 구조에 대한 어떤 그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올해 예산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도 지금 제대로 그 실종되는 상태여서 올해 예산을 저희 농해수위에서 또 해수부 그 바다에서 그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산으로 국회에서 반영을 했는데 결국 마지막 삭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가족들이 지금 그 가족들이 울부짖고 있거든요. 그분들에게도 함께 좀 손을 내밀어서 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가 잊을 뻔했었던 또 세월호 사건 직후에는 항상 이 스텔라 데이지 이 선원들의 이제 무사 귀환을 비는 이제 그런 시민적인 움직임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리고 많이 이제 기억 속에서 잊혀졌는데 참 당연히 잊혀져서는 안 되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을 다시 한번 좀 불러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요즘 많이 힘든 시기인데 특히 인동초처럼 이렇게 모진 역경을 딛고 이렇게 다시 씩씩한 모습으로 저희 시민들 앞에 나와주신 윤미향 의원님과 함께 아주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 그리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언론 더 탐사입니다. 정기 결제는 1번, 일시 결제는 2번을 눌러주세요. 신용카드는 1번, 휴대폰 결제는 2번을 눌러주세요. 결제 금액을 선택해주세요. 1만 원은 1번, 3만 원은 2번, 5만 원은 3번을 눌러주세요. 신용카드 번호를 누르신 후 우물 정자를 눌러주세요. 잘못 누르신 경우 별표를 눌러주세요. 카드 유효기간 4자리를 카드에 표기된 대로 월, 년, 순서로 눌러주세요. 잘못 누르신 경우 별표를 눌러주세요. 신용카드 가입자 생년월일 6자리를 눌러주세요. 잘못 누르신 경우 별표를 눌러주세요. 정상적으로 결제되었습니다. 참여 감사드립니다. 결제 금액을 선택해주세요. 1만 원은 1번, 3만 원은 2번, 5만 원은 3번을 눌러주세요. 휴대폰 가입자 생년월일 6자리를 눌러주세요. 잘못 누르신 경우 별표를 눌러주세요. 남성은 1번, 여성은 2번을 눌러주세요. 통신사를 선택해주세요. SKT는 1번, KT는 2번, LGU는 3번을 눌러주세요. 정상적으로 결제되었습니다. 참여 감사드립니다.